지금까지는 쿼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성미자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인데, 요거는 처음 알게 된 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이 아저씨, 볼프강 파울리가, 중성자가, 핵자에 이렇게 속박돼 있으면은, 강한 핵력이 세니까, 얼마나 세다? 한 100만 배 정도 세다 그랬죠. 세니까 양력이 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핵자에 묶여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그러면은 수명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붕괴를 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 전자를 내는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반응을 보면은 에너지 보존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운동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원자핵의 세계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 깨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파울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뭔가 잘 모르는 새로운 입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새로운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갔을 거다. 그거를 이제 중성미자라고 불렀어. 원래는 이때 중성자가 사실은 이게 그냥 지금 이제 중성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얘를 중성자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핵자가 이렇게 붕괴할 때 이걸 본 거니까, 중성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게 중성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거를 뉴트리노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엘리코 페름이에요. 이탈리아. 리노가 붙은 게 이태리여서 작은 걸 나타내는 전미사죠. 그래서 뉴트리노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됐고, 이게 경입자도 쿼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제너레이션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미온, 타원 이렇게, 이게 결국은 전자의 형제들이고 양력 파트너들이 이제 각각 형태의 중성미자로 저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위아래를 이렇게 짝을 지은 게 양력에 의해서 W라는 입자를 교환하면서 양력에 의해서 위아래가 서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양력을 느끼면 전자형 중성미자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 중성미자는 질량이 이제 거의 없고, 그래서 그냥 중성미자 질량은 0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성미자 질량이 0이면 쿼크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타우가 미온으로 안 바뀌어. 중성미자 미온으로.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이 없으면은 양력 상태와 질량 상태가 이게 틀어져 있지 않아요, 베이시스가.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쿼크 섹터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력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짝을 지은 건데, 어쨌든 세 종류가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쿼크도 제너레이션이 3개고, 여기 렙톤도, 경입자도 제너레이션이 3개고, 이게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어떤 3개가 발견됐고, 중성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반응성이 제일 약해요.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럼 전자기 상호작용 안 한다는 거죠. 질량이 거의 없어. 질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이 레벨에서는 중력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양성자가 무거워도 중력은 영향이 없고, 근데 질량이 좀 무거우면은, 그럼 이게 어쨌든 탄성 충돌하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밀어내고 하면서. 근데 얘는 질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안 해. 그냥 지나가요, 그냥. 거의 모든 물질에 투명해, 얘는. 그리고 질량이 거의 없고, 약한 상호작용만 하는 애예요, 이놈은. 얘네는 당연히 칼라 차지가 없으니까 강력도 몰라. 그래서 가장 덜 알려진 거예요, 이놈이.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몇 종류나 있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게 플랑크 관측 위성이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작년에 관측한 결과를 보면은 중성미자 종류가 3.3개예요. 그냥 관측 결과야. 이거는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를 보고 뭔가 분석한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주론 하면서 배경 복사하고 플랑크 얘기를 하면은 또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가속기 실험에서도 이제 중성미자 종류가 몇 개냐를 측정을 해요. 그것도 거의 3개 전후야. 이거는 우주로 올라가서 우리 우주에 중성미자가 몇 개 있는지, 몇 종류가 있는지
해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다라는 거지. 그 중성미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스가 이제 초신성이 터질 때 중성미자가 나와요. 초신성 중에 이제 타입 1, 2가 있는데 초신성이 터지면 중성자별이 남아요. 중력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응축하다가 이제 중성자만 남고 그쪽으로 추락하던 놈들이 이렇게 튕겨나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성미자들이 많이 태어나요. 초신성 중성미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태양은 저번 시간에 양력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양성자를 모아가지고 헬륨으로 바꿀 때 그럼 입자의 종류가 바뀌네. 그때 당연히 중성미자가 하나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대기 중성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소에서도 중성미자가 많이 나와요. 뭐 방사선 붕괴하면은 뭐 베타 붕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성미자가 그냥 많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가속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중성자 비움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략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측하는 중성미자의 소스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기 중성미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뭐 우주에서 뭐 고에너지 입자가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공기 분자랑 충돌해서 파이온을 만들고, 이게 여러 단계 그 연쇄 반응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뮤온은 중성미자하고 여기 이제 전자형 중성미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요거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관측을 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제일 흔한 건 태양 중성미자지. 태양이 있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체인 리액션을 하는데, 어쨌든 양성자 두 개는 무조건 중성자 두 개로 바뀌어야 되잖아, 헬륨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양력이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양력이 작용하면은 그러면은 양력과 관련된 중성미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풍부한 중성미자의 소스야,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초 50조개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게 그냥 뭐 중성미자 샤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만약에 에너지가 컸다, 질량이 컸다, 그럼 다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다행히 그런 일은 없죠. 이게 주로 전자형 중성미자예요. 이게 베타 디케이 역반응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로 전자형인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이게 계산한 추정치 3분의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솔란 뉴트리노 프라블럼이라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중성미자 진동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 캐나다에 있는 서드베리 뉴트리노 업저버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이게 원래 전자형 중성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놈이 지구로 오는 동안에 다른 종류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관측을 해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중성미자도 이제 섞임이 있는데 쿼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쿼크처럼 윅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매스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어. 테티서의 얼굴 상태와 질량 상태. 근데 만약에 이게 중성미자가 질량이 다 제로면은 이게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질량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질량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쿼크하고 똑같이 3x3로 뭔가 섞이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 0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두 상태가 같지가 않아. 베이시스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술하는 게 CKM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윅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매스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어주는 3x의 유니타리 행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도 보면은 그 폰테코르보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모습 다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입자 물리학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PMNS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럼 나중에 뭔가 이걸로 또 뭐 노벨상 나오면 이 중에 몇 명이 받겠죠. 어쨌든 이렇고 요 PMNS 행렬인데, 요게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은 산수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4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남겠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 뉴트리온에서는 습관적으로 세타 1, 2, 2, 3, 1, 3 이렇게 불러요, 3개 회전각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 페이지는 이제 뭐 똑같이 델타라고 해요. 이놈도 당연히 뭐겠어요? 이놈도 당연히 입자, 반입자, 비대칭을 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거지. 여기
뉴트리노에서도 중성미자 쪽에서도 입자 반입자 비대칭을 주는 요소가 있다. 아, 이건 또 참 놀라운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그 세타 1, 2, 2, 3, 1, 3하고 델타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요. 그럼 이 의미가 이렇게 풀었으면 명확하죠? 첫 번째 행렬이 뭐야? 뉴1, 뉴2, 뉴2, 뉴3가 섞이는 거잖아, 이게. 그죠? 2번, 3번이 섞이는 거. 이건 1번, 3번이 섞이는 거. 얘는 1번, 2번이 섞이는 거. 그걸 다 곱하면 이제 이게 나와요. 좀 복잡하겠지. 곱하기 계산하면. 그 다음에 델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즈로 들어가 있고.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동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건데 이게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는데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고 질량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태연 맞나요? 처음에 태연이 만들어졌어. 얼굴 상태가 태연이야. 근데 얘가 이거는 지금 얼굴 상태가 티파니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뮤온 타입하고 타원 타입이 그러니까 서로 종류가 윅 아이겐스테이트 종류가 다른데 그게 서로 바뀌어요.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질량 상태가 서로 그 질량 상태하고 이 아이겐스테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확률이 두 개만 있는 경우에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 세타 1, 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질량에 대한 변수가 있고 이제 이게 그 비행 거리 L이 이제 비행 거리에 해당한 거고 에너지의 코사인 함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M1, 2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질량 제곱의 차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시간에 따라서 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사인 함수 형태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태연이 갑자기 좀 있으면은 티파니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그 확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주어지고 그 확률에 관계하는 중요한 물리적 변수가 뭐냐면 질량의 제곱의 차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없으면 이게 없는 거지. 질량이 없으면은 이런 진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질량이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0이 아니면서 굉장히 미세하면은 이제 이 L이라는 거 비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거시적인 어떤 실험실이나 지구적인 환경에서 이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쿼크나 이런 것도 굳이 하자면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은 뭐 그때는 이게 너무 질량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그 중성미자 진동이라 그래. 한 종류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종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비슷한 일이 다른 그 뭐 K 중간자나 뭐 B 중간자나 이런 데서도 이런 그 질량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그 요런 식으로 섞임이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이런 거를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중성미자도 질량이 있고 그 차이가 미세하면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이걸 이제 중성미자 진동이라고 해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이게 중성미자 질량이 0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야. 직접 중성미자 질량을 재면 좋겠지만 못 재더라도 간접적으로 만약에 이걸 봤다. 한 종류가 태연이 갑자기 티파니로 바뀐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바뀌는 양상을 보면은 여기다 계산해가지고 질량의 제곱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각각의 질량 M1과 M2가 얼마인지 몰라도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걸 보려면 어쨌든 중성미자를 일단 검출해야 되잖아. 근데 중성미자는 반응성이 거의 없으니까 얘를 검출하는 방법이 특별해. 왜 쉽지가 않아.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소개를 하면 이거예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중성미자가 와서 물 속에 보통 이제 물 속에 전자가 많이 있죠. 중성미자가 나와서 전자를 때려.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게 이제 고에너지로 날아오면 전자가 고에너지로 날아오면서 거의 광속에 가까이 물 속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물속에서는 빛이 속도가 늦잖아. 그러니까 매질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자가 빛보다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광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매질에서 물속에서 빛이 느려지는데 전자가 고에너지로 충격을 받으면은, 그러면 물속에서의 빛보다 물속에서 전자가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은 그때 빛이 나와요. 그 충격파에 의한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체른코프 복사라 그래. 빛의 충격파. 그러니까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체른코프 복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 방해에 대해서 원뿔형으로 생겨요. 아니면은 얘가 중성미자가 원자 핵을 때려가지고, 원자 핵을 때리면 여기서 이제 그 전자나 뮤온이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이제 고속으로 가다 보면은 얘도 이제 그 체른코프 빛을 내. 그 뮤온 같은 경우도. 근데 뮤온은 전자보다 질량이 한 200배 정도 무겁거든. 그러니까 전자는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전자기 상호작용하면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관측된 건 이 빛의 링을 보는 건데, 그 여러 번 전자는 여러 번 산란하기 때문에 이게 전자링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하게 보여요. 흔들흔들면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퍼져 보이잖아. 마치 그런 식으로 전자가 남긴 체른코프 복사의 링은 상대적으로 퍼져 보여.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뮤온은 이 뚱뚱한 놈이라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지각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뮤온에 의한 체른코프 링은 좀 더 뚜렷해.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은, 아, 이게 어디서 전자 중성 미자가 있었다, 아니면 어디서 뮤온 중성 미자가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빛을 보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학 장비가 필요한 거야. 이 미세한 빛을 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분야에서 이제 그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고시바 마사토시인데, 이 아저씨가 26년생이에요. 그 30일 중학교 때 걸려. 일단 참 2차 대전 때잖아. 그죠? 그래서 그 중학교를 무슨 그 군사학교 이런 데 가려고 했었어. 근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못 갔어요. 평생 그래서 이 오른손 마비예요, 이 사람이. 오른손 마비를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너 수학 문제 풀어. 이걸 제일 싫어했대. 손이 안 올라가니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8년에 도쿄대 물리학과 들어갔는데 꼴찌로 졸업했고, 요 중간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갔어요. 고시바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대원 외고를 간 거야. 대원 외고를 딱 갔는데 이 그 고시바 아버지가 일본 군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쪽에서 이제 만주군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 그 요물을 보면 40년대잖아요. 이제 그 고등학교 갔을 때니까 4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고시바가 대원 외고에 입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이 집안의 경사잖아, 집안의 경사. 그래서 그 만주에 있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 내가 좋은 고등학교 갔다.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중국군에 잡혀서 포로가 돼 있었어요. 전쟁 말기에. 포로가 됐는데 이 아버지는 사무라이 정신이 투철한 아버지라 할복을 하려고 한 거야. 이 치욕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할복을 하려고 했는데 고시바 편지를 본 거지. 대원 외고. 그러면 배를 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하기로 자기가 고등학교 잘 가서 아버지를 살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 박사를 받고, 이게 83년에 가미오칸데라는, 이게 뭐 곧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검출 장치예요. 입자 검출 장치. 이걸로 처음에 한 거는 양성자 붕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뭐 양성자 붕괴 이 자체도 뭐 롱스토리인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87년에 2월달에 초신성에서는 중성 미제를 봐요. 그리고 이제 88년에 태양 중성 미제를 보고 2000년에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그 98년에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 슈퍼 가미오칸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중성 미자 진동을 이제 보게 돼.
감효간대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감효간 뉴클레온 디케이 익스페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감효가라는 광산인데 거기 이제 지하 1km 정도 되는 광산 지하에다가 중성미자 검출 장치를 만든 건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물통이야, 물통. 그래서 이 원래 감효가는 이게 한자로 이래. 그러니까 한국말로 신강. 이게 나라 시절에 천황한테 황금 바치려고 광산 개발했다는데 근데 뭐 이때는 이제 폐광 상태였고 그냥 버려진 광산인데 여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이제 외부에서는 노이즈를 차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실험은 땅속에 들어가서 해. 고시바가 여기가 이제 뭐 실험하기에 최적이다 해서 이제 들어간 거지. 원래는 양성자 붕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제 그 체론코프 빛을 보자고 물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요거를 만들면은 태양에서는 중성미자나 초신성에서는 중성미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원래 감효간대 그 첫 번째 만든 거는 이제 물 3,000톤 담는 수조를 만들고 그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였어요. 그 관건은 뭐냐면은 체련코프 빛을 봐야 되니까 이 광학 장치가 관건이야. 50cm 정도 되는 이제 광자 증폭관, 이게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라고 PMT라고 하는 건데 이거 1000개를 이제 쭉 설치를 하는 거예요. 1000개. 그러니까 체련코프 빛이 나오면 그거를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기적으로 바꾸는 거지. 요거 하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PMT. 이게 80년대 초반인데 저거를 만든 데가 이제 일본 하나나츠 뭐 포토닉스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고시바 가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쇼. 그랬더니 가격을 불렀어. 얼마 할 것 같아 저거 하나 가격이? 예? 1,000만 원? 어휴.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하나에 30만 원에서 그럼 30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80년대 초반에 300만 원. 이걸 1000개를 깔았어요. 물론 고시바가 후려쳐서 반값 이하로 13만 엔 개당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83년 7월에 관측을 시작하고 그 건설비용 전체로 한 3억 엔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꽤 큰 돈이긴 하지. 그래서 감효과를 이렇게 처음 지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감효관들 2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요거는 정말로 이제 중성미자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자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PMT 추가 설치하고 뭐 물도 하고 87년에 1월 가동 시작을 했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운이 좋게 2월 달에 대마젤란 성문에서 초신성이 빡 터진 거를 본 거야. 완전 재수지, 완전 재수. 이거 한 달만 늦었어도 못 보는 거죠. 1월 달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신성 중성미자를 사상 최초로 본 거예요. 사상 최초로. 거기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그게 이제 2월 23일 날 뭐 이때 11개 중성미자를 봤어요, 여기 감효간대 2에서. 그리고 88년 태양 중성미자를 보고 2002년에는 이게 이제 캡랜드라고 이거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저기 원전에서 나오는 중성미자 관측하는 장치로 해서 뭐 이런 걸 봤고, 요게 감효간대 2가 관측한 초신성, 여기 피크가 나오지 이게? 이거 백그라운드고, 그래서 이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여기 이제 IMB는 미국이고 박산이라고 한 거 이거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이거도 뭐 이거 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IMB 있는 사람이 이 공을 가로채려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고시바 전기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슈퍼 감효간대는 감효간대 2를 또 업그레이드 한 거야. 이게 그림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이고 이때는 이제 이게 뉴트리노 디텍션 익스페리먼트라고 이제 불러요. 이게 뉴클레온 디케이가 아니라 중성미자만 핵심적으로 보자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감역관대 옆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지름이 40m, 높이도 40m예요. 물은 5만 톤이 들어가 여기에. 5만 톤짜리 원기둥형 물통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중성미자가 때려서 나오는 체렌코프 빛을 보자는 거지. 총 예산 3억 5천만 엔. 그 96년에 왕궁에서 관측을 시작했는데 이게 책임자가 고시바의 제자였던 이제 도스카가 다 지휘를 하고 그랬는데 도스카가 죽었어 2008년에. 고시바가 아끼는 제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2명은 그 전에 이미 죽고 도스카도 죽고 참 사람 운명이 얄궂어요. 참 고시바는 올해까지 살아서 영광을 보고 있는데 98년에 이제 그 중대 발견하게 돼 슈퍼감역관대에서.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관절 포토 멀티플레어 튜브인데 이게 이거 좀 사이즈가 큰 거. 이거 아마 신형일 거예요, 이거는. 요게 개당 200~300만 원 해요, 지금도. 이거를 가로 40m, 높이 40m 원기둥에 바른 거야. 그럼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슈퍼 감역관대 한 1000개였지. 요거는 11,200개.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쳐도 200만 원이 만 개면 얼마예요?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 PMT 바르는 데면 200억 원 쓴 거야. 한국에서 단일 과학 프로젝트로 100억 이상 쓴 거 거의 없어요. 90년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일본은. 이거 모든 면을 둘러싼 거예요. 근데 2011년에 사고가 나서 절반이 터져버렸어. 이거 뭐 돈 X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의 절반 가까이 그냥 압력차. 이게 굉장히 민감한 기기라서 잘 터져요, 얘가.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미세한 빛을 감지하는 가속기나 이런 데는 저 회사에서 만든 PMT가 들어가 있는데 그 수입이 짭짤하대. 잘 터져서. 비행기 싣고 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터지고 뭐 한 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그래서 복구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있는 걸로만 다시 실험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도배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배가 이쯤 끝나 여기 이제 하려고 남겨둔 거지. 그다음에 이거 이제 물 타고 가면서 물 채우면서 보트 타고 가면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뭐 먼지 닦고 뭐 이거 제대로 샀다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신호야. 링이 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링을 보면은 이게 체렌코프 복사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오니까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여기 포착된 신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에너지에 어떤 중성 미자가 만들어졌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감역관대가 98년에 본 게 뭐냐면은 얘는 대기 중성 미자를 봤어. 대기 중성 미자. 대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상에서 이렇게 우리 지상 위에서 한 20km 위에서 만들어지는 중성 미자들이 쭉 이렇게 감역관대로 내려가는 게 있고 지구 반대편 대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브라질이나 이쯤에서 만들어진 중성 미자가 지구를 뚫고 이렇게 감역관대 아래쪽으로 들어온 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경로차가 생기지.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전자형은 별 차이가 없는데 미원형 중성 미자가 이렇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놈이 위에서 온 것보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놈이 지구를 관통해 오면서 전자형 중성 미자로 바뀌었다는 거를 관측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이. 그 대기 중성 미자가 이제 바뀌고 미원형 중성 미자가 지구를 뚫고 오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게 된. 그래서 이게 중성 미자도 질량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중성 미자 진동을 실험적으로 관측한, 정량적으로 관측한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성 미자가 실제로 그러면 이건 질량이 있다는 거잖아. 아까 봤듯이.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는 질량이 없으면 아까 확률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죠. 질량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량은 있다는 거야. 그게 뭐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성미자는 뭐 질량이 뭐 거의 없거나 그냥 0으로 놓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중성미자가 질량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진동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 개수가 왜 3분의 1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실제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SNO나 이제 다른 관측 장비에서도 여기서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98년에 이거 슈퍼K에서 슈퍼 감역관대에서 저거 결과 발표했을 때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요 해는 그 우주론에서는 이제 가속 팽창을 봤던 해기도 하고, 이렇게 세기 말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발견이 났을 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다 일면에 다 기사 났어. 정작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보도 안 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한국 사람도 가서 꽤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빌 클린턴이 다음 날 MIT 졸업식에서 아침 다음 날 이렇게 졸업식 연설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연설하다가 요걸 또 언급을 해요. 빌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면은 98년에 어제 일본에서 이거를 봤다.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 뭐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이게 뭐 과학자가 쓰는 문장도 쓰고 있어 지금. Most fundamental theories change 그리고 보면 how the universe itself works 좋은 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일본에서 한 건데 우리도 돈 좀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클린턴 같은 경우는 93년에 미국에서 이제 초대형 가속기 SSC라고 하는 초대형 가속기를 폐기한 장본인이에요, 사실 클린턴이. 그 얘기는 아마 뭐 우리 수업하다가 언젠간 그 부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약간 껄끄러운 면이 있었을 거야, 클린턴이. 그래서 이 연설문 좀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뭐 SSC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고시바가 자기 이제 그 검출기를 만들 때 왜 이름을 가미오칸데라고 지었냐 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광산 가서 이렇게 실험한다고 할 때 가미오카 사람들이 그 촌동네 거 아니야, 탄광이니까, 그죠? 그 촌동네 사람들이 되게 잘해줬대요, 일단. 그래서 고시바가 이 가미오카라는 이름을, 내가 훌륭한 연구를 해서 이 가미오카라는 이름을 세계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가미오칸데라고 지은 거예요. 실제로 가미오카가 뭐 어딘지 알게 뭐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98년 이후에는 전 세계 입자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미오카를 알아. 가미오칸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세요. 저펜 피지시스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나갈 때도 저펜이즈 사이언티스트, 뭐 피지시스트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나오고 가미오칸데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는 거냐고. 고시바 예상이 뭐 기대 이상으로 적중을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인지도를 뭐 1%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몇 천억 원에서 몇 조 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거 알리려면. 근데 그 돈을 생각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베이직 사이언스를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국가 인지도가 단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파되기 전에도 이미 무슨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학자 사회에서는 어디에 예를 들어서 슈퍼 가미오칸데에서 일본 과학자들이 중성미자 실험을 하고 있다더라. 뭔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거든. 이게 이미 커뮤니티에 다 퍼져요. 실험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 세계 뭐 몇만 명이나 되는 고급 인력들이 특정한 지역에 또 홍보를 받고 있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실험하는 그 자체가. 물론 그게 이제 어설픈 실험이면 안 되겠지만.
그런 효과들까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이건 뭐 그냥 노벨상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슈퍼K 그냥 노벨상입니다, 저거. 아까 봤듯이 그 사람이 저기 책임자가 죽어가지고 2008년에 그 사람 못 봤지, 안타깝게도. 근데 이협적으로 이제 준다면 이제 누구를 줄까 고민해야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슈퍼K 결과로 누군가 받긴 받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이게 노벨상 받을 사람들이 그냥 줄 서 있는 거야, 사실은. 쭉. 그래서 지금 슈퍼K는 다음 단계가 뭐냐, 하이퍼 감염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슈퍼담 하이퍼.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진행 중인데, 이거는 물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 이 100만 톤은 원래 고시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몽상으로 했던 거예요, 처음에. 야, 이거 한 100만 톤짜리 수조를 지어가지고 중성미자 실험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밥 먹으면서 뭐, 그냥 정말로 상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얘기. 그 헛말 비슷하게, 100만 톤 물을 채워서 실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렇게 내뱉었던 게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건데, 이게 굴착하는데 돈이 한 이 정도 들어. 130만 세제곱미터를 굴착을 하는데, 단위 세제곱미터당 이 정도 돈이 들어서 전체 굴착에 들어간 돈이 2억 6천만 달러. 그럼 한국 돈으로 한 2억 2,600억 원, 그죠? 뭐 한 3천억 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PMT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지. 여긴 대략 한 10만 개 들어가, 10만 개. 그래서 그 돈만 3억 5천만 달러예요. 3,500억 원. 이게 가치가 있을까? 뭐, 거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죠. 10만 개로 100만 톤짜리 물통을 도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이즈가, 여기 나온 사이즈가 대략 어디냐면, 이게 높이가, 원기둥인데 이것도 높이 54m고, 이게 지금 길이가, 그러니까 직경이 54m고, 길이가 250m예요. 그거를 이 PMT 10만 개로 도배를 하는 거야. 그 도배만 들어가는 돈이 3천억 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깔아놓으면, 야, 이거는 뭐 중성미자 실험은 뭐 여기를 따라갈 데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그냥 성공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박도 치고 뭐 노벨상도 나오고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로 택하는 전략이 이제 주로 이런 거야. 물량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그 배 실험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 과학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집어서 거기에 대량으로 물량, 근데 이게 돈이 뭐 이렇게 과학까지 하나 가지고 3,500억 원이면은 많다 그러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사실. 그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효과를 주는 거잖아. 제 생각에는 뭐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아, 이미. 그 총 비용이 뭐 7천억 원, 1조가 안 돼, 1조가.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조 들여가지고 뭐 저기 운영비 해가지고 1조 들여서 한 10년 돌려가지고 새로운 거 봤다. 그래서 노벨상 나왔다. 이 설비는 그대로 남고 전문가들 키워내고. 그러면 1조 원 투자한 가치는 충분히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002년에 고시바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3명이 받았고, 이게 그 노벨상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스하고 고시바가 이제 그러니까 노벨상의 절반을 이제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Detection of Cosmic Neutrinos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중성미자 천문학의 시대를 연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하늘을 본 거는 그냥 빛으로만 본 거잖아, 빛. 광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든지 아니면 전파를 보든지, 하여튼 다 전자기파로만 본 거잖아.
근데 고시바하고 뭐 데이비스는 이제 그 전부터 또 태양 중성 미자를 봤던 사람이고, 우주를 보는데 꼭 전자기파로만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중성 미자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우주를 볼 수가 있고, 중성 미자는 좋은 게 뭐냐면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중성 미자를 곧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 빛이 태양 표면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중성 미자는 아무런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길을 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오늘도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쿼크하고 중성미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일본이 17명 받았어요. 물리학상 6명, 화학상 7명인데, 물리학상 6명을 보면은 유가와 히데키, 저번에 얘기했던, 그래서 중간자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도모나가 시니치로가 QED로 받았죠. 그리고 에사키 레오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뭐 보니까 퀀텀 터넬링 뭐 이런 걸로 에사키 다이오드를 만든, 뭐 아마 다이오드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시바가 2002년에 받았고, 고바야시하고 마스카와가 2008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슈퍼K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2008년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남부 요이치로 일본계, 이 사람은 이제 국적이 아메리칸인데, 그러니까 남부까지 치면 이제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물리학상 6명 중에 뭐 5명이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 쪽에서 나왔으니까 펀더멘털 분야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 빼고서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쿼크를 얘기하는데 CKM을 빼고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중성미자를 얘기할 때 슈퍼K를 얘기를 안 하고 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고, 그 역사도 깊고, 그리고 거의 이제 중성미자는 그냥 일본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하이퍼K 봐, 하이퍼K. 10만 개고 어쩔 거야. 네? 다른 중성미자 실험들 몇 개를 이제 소개하면은, 캐나다에 있는 건데, 이게 태양 중성미자 관측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중성미자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태양 중성미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 왜 우리가 관측하는 게 이론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느냐. 중간에 다른 종류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 슈퍼K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캠랜드는 그 감효과의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거를 본 거예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대기에서 나오는 거나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가 종류가 바뀐다. 중성미자 진동에 의해서. 그럼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은, 그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실제 빔으로 쏘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중성미자 소스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 어떻게든. 그러면 이게 그 비행 거리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이걸 조절해서 중성미자 실험을 하자. 이런 욕심이 생기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속기 중성미자 빔을 쏘아가지고 그 실험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페르미랩에서 이것도 그 광산 지하에 디텍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735km야, 이게. 그러니까 대략 그 중성미자 종류에 따라서 한 1000km 정도 날아가야 이게 확실하게 그 종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다음 T2K는 뭐냐면은 그 도카이2 가미오카인데 이게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일본에 도카이라는 지역에 그 제이팍이라는 이제 가속기 센터를 새로 또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일자 가속기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래, 진짜. 그 좁은 땅에. 거기서 만든 거를 가미오카로 쏘는 거예요. 가미오카는 슈퍼K가 있으니까, 디텍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속기에서 만든 중성자빔을 쏘는 거예요. 그 거리가 한 300km 정도 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최근에 이게 중성미자 종류가 바뀐다는 거 봤어. 요 무렵에 제한된 그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T2KK가 있었어요. KK. KK가 뭐냐면 두 번째 K는 코리아예요. 코리아. 가미오카까지는 한 300km밖에 안 되지만 한국까지는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실험에 견줄만 하지. 어? 그래서 후보지로 이제 경주 인근 지역이 이제 후보로 떠오르고 거기다가 하이퍼 K급의 디텍터를 짓자. 그래서 빔은 저기 일본에서 쏘고 그런 프로포절이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아마 돈 문제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그냥 T2K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는 그 유럽의 세른에서 이태리의 그랑사소라는 또 검출기로 쏜 거예요. 세른은 저 가속기 단지니까 여기서 중성자 빔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리가 한 730km고 그래서 1학기 때 상대성이론 강의하면서 오페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요 실험 뭐냐면은 그 뮤오는 중성미자가 타우형으로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랑사스에서 타우 중성미자를 검출을 해요. 검출을 하는데 이 실험 초기에 뭘 했냐면 뮤온 중성미자를 알렸는데 이 730km를 날아간 시간이 광속보다 빠른 거야. 그래서 초광속 중성미자를 봤다 해가지고 한번 에피소드가 있다 그랬죠.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1학기 상대론 특수상대론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의 아픈 흑역사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남극에서 하는 것 중에 아이스큐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남극의 남극점에다가 이제 중성미자 검출을 해서 이렇게 얼음 기둥에다가 이렇게 얼음 파고 들어가서 케이블을 86개를 박아. 각 케이블마다 60개 이게 이제 PMT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쭉 매달아 놓는 거예요. 쭉 매달아 놓고 여기 이제 남극의 얼음이 이게 또 물이 되게 깨끗해. 좋은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이 되게 깨끗하고 수질도 좋고 한번 쫙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하여튼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만 하여튼 최적의 실험 조건을 갖춘 것이 남극이. 광학모듈이 이제 요게 그 뭐 1kg, 2kg 정도 돼 있고 이거 비용 3천억 원. 제가 그 봄에 어느 저기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소치 올림픽 끝난 직후라. 소치 올림픽 예산이 얼마 든지 아세요? 56조 원 들어갔어요. 소치 올림픽에.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강연 제목을 56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소개를 하면서 이제 뭐 슈퍼K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도 얘기했는데 이거 3천억 원이면은 56조 원이면 이 실험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이 액수가 그냥 이렇게 이 비교 대상이 사실은 뭐 뭘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는 거지 3천억 원. 2014 작년에 이제 28개 시그널을 봤는데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의 중성미자를 본 거예요. 이 28개 중에 한 두 개인가 그 페타 일렉트론 볼트. 천조 지금 우리가 가속기에서 내는 게 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거든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중성미자를 봤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 방향을 알 수가 있어. 중성미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 소스가 우리 은하 아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엑스트라 갤렉틱 소스가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막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새로운 어떤 창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전히 여러 가지 중성미자 관련해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M1, M2, M3 정확한 값을 몰라. 중성미자 진동은 아까 봤듯이 이게 그 변하는 확률이 델타 M 스퀘어이기 때문에 질량의 제곱 차이만 알아요. 각각의 값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측정을 잘해도. 실제로 정확한 중성미자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도 있어. 나머지가 난제로면 되니까.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델타 값이 오면, 델타를 아직 못 쳤어요, 델타를. 델타가,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주는 바로 그 요소이기 때문에 저값이 얼마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그 중성미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델타 값을 재는 거. 중성미자 3개뿐이냐? 이것도 뭐 흥미로운 거고, 중성미자가 그 자신과 반입자가 같은가 다른가도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전자는 전자하고 양전자는 서로 다른 입자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중성인 놈은 원래 입자하고 그 엔티파티클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중성미자는 원래 입자하고 그 반입자 같으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확인이 안 돼 있고, 요 두 개, 이 각각의 질량이 얼마냐 하고, 이게 중성미자가 자기 자신과 그 반입자가 같으잖아요. 요거를 한 큐에 볼 수 있는 실험이 이제 이런 실험이 있어요. 뉴트리노가 나오지 않는 전자 2개를 방출하는 디케이. 요게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여기서 중성미자가 이렇게 나오고 중성미자가 나오고 중성미자 2개가 나오고 전자가 2개가 나오고, 이게 보통 프로세스인데, 만약에 중성미자가 그 자신하고 반입자가 같으면은 이 중성미자가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중성미자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이 안에 반응만 매개하고 전자만 2개 내는 수가 있어요. 이걸 봤다. 이 반응을 봤으면 이 자체로 중성미자는 그 자신과 반입자가 똑같다 라는 게 이제 컨펌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반응 프로세스를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여기 이제 그 중성미자 질량이 들어가요. 이 반응에. 그럼 거기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자 사서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부터 독일 실험 그룹이 저거를 봤다고 이제 막 논문도 내고 뭐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에이, 믿업지 못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 당면한 중성미자 실험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중요한 이슈니까. 그 중성미자 질량은 그래서 알지는 못하는데, 그 크게 이제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 왼쪽을 노멀 하이어라키라 그러고 오른쪽을 인버티드 하이어라키 하는데, 노멀 하이어라키는 뭐냐면은 M1, M2, M3가 이 순서대로 질량이 이제 무거운 거야. 무겁고 M2하고 M3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큰. 그치, 우리가 그 대기 중성미자나 태양 중성미자를 보니까 델타 M 스퀘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 실험적으로 중성미자 진동을 보니까 태양에서 온 거는 그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좀 작은데, 대기 중성미자에서 측정한 이 파라미터는 한 100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중성미자 질량 분포가 매스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한쪽은 간격이 좋고 한쪽은 굉장히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적인 값을 모르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자연에서 구현된 게 이건지 그리고 이 각각의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판별을 하고 각각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지금 뭐 중성미자 쪽에서는 뭐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성미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한중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세타 2, 3하고 1, 2는 잘 쟀어요. 그 남은 게 뭐냐면 1, 3하고 델타를 재는 거야. 델타는 아직도 잘 몰라. 그 세타 1, 3는 쉽게 좀 비교적 쉽게 잴 것 같았거든. 이거는 이제 그 재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성미자 진동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나라가 달려붙었어요. 프랑스의 이제 더블슈라는 거하고 중국의 다야베, 한국의 르노라는 실험이 있어. 그러니까 원전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실험을.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실험 못 해요. 르노는 이 약자, React Experiment for Neutrino Oscillation 약자인데, 이게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렇게 6개, 원자로가 6개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위에서 본 건데, 이게 옆에서 보면 이래. 옆에서 보면 이게 그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속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가깝게 짓고 하나는 멀리 지어.
왜 그러냐면은 가까이서 여기서 중성미자 한 번 재고 여기서 중성미자 한 번 재면은 그러면 이 거리에서 나온 가까운 데서 측정한 거는 원자로에서 나온 중성미자 종류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5km 밖에서 다시 재면 어떻게 돼? 그 중성미자가 그대로 살아남은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를 짓는 거예요. 2012년 4월 달에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 세타 완슬이 섞인 값을 처음 잰 거야, 이게. 세타 완슬. 그 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값이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4.9 시그마인데 이게 보면은 니어 디텍터에서 본 거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형 중성 미자인데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아까 그 봤던 그 프로바빌리티 곡선이에요. 사인 함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 내려가는데 이게 1.5km 가면은 파 디텍터에서 이 정도로 줄어들 걸로 커브가 예상되는데 거의 그 지점에서 그 양이 이제 그렇게 줄어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잰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 줄어지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는데 이게 0.1이니까 생각보다 작지 않은 값이었어요. 이게 예상치보다. 그래서 이게 2013년 4월 3일 날 나왔어. 4월 3일 날 나왔는데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그때 이제 중국의 다야베이라고 해서 다야베이 이게 로고가 세타 완슬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얘네도 이런 실험인데 여기는 실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실험 규모가 커서 지금 디텍터가 지금 보면은 뭐 몇 개가 있죠, 그죠? 디텍터가 한국보다 많아서 이거는 건설에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2011년 가을에 서울에서 중성미자 학회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국제 학회를 하면은 자기네 실험 그룹들의 진행 상황을 다 보고를 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대략 언제쯤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프리시전으로 어떤 걸 얻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2011년 가을에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예정이 뭐냐면은 르노는 2012년 봄에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리고 다야베이는 2012년 8월 한여름쯤에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어, 스케줄이. 그런데 그때 서울 학회에 왔던 중국 사람들이 영광에 내려가가지고 르노를 봤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왜 그랬냐면 세타13가 생각보다 작아서 르노는 못 보고 자기네 다야베이가 이제 정밀도가 더 높으니까 기계가 좋아서 다야베이 정도는 돼야 볼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예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더블쇼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세타13가 생각보다 안 작을 수도 있다. 그럼 르노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르노가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실제 이제 르노 보니까 정말로 예정대로 데이터를 2012년 봄에 낼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이거를 그 영광에 가서 설비를 보고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원래 실험 세팅을 개조를 해서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50일 동안 데이터 모은 걸 3월 9일날 발표를 해요. 연말과 크리스마스도 잊어버린 채 3월 9일. 르노는 언제였어? 4월 3일이었지. 요거 인터넷에 결과 딱 발표 났을 때 다들 경악했어. 이럴 수가. 그래서 르노를 계속 따라서 취재했던 국내 신문에서는 이제 뭐 뒤통수 맞았다 내지는 이제 노벨상 놓쳤다. 세계 최초 뺏겼다. 노벨상 놓쳤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어요. 어쨌든 그 결과가 여기서 잰 게 이제 거의 뭐 비슷해요. 0.1 근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월 9일날 내고 한 3주 뒤에 르노가 발표한 거는 3주 뒤에 나서 르노 당연히 완전히 허탈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뭐 3주니까 거의 동시 발견인데 뭐 어쨌든 그래요. 이게 팩트는 그렇고. 근데 다야베이하고 르노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이 이게 이제 3월 데이터 발표하고 4월 달에 이제 피지컬 리뷰 레터스라고 물리 쪽에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는데 이게 4월 달에 실린 거예요. 4월 달에. 한 달 만에. 르노는 이거보다 한 달 뒤인 5월 초에 실렸어요. 다야베 일단 이 첫 표지인데 보면은 이게 이제 저자 명단이야, 저자 명단이고 그 소속 기관 나오고 이제 초록이 나오죠. 딱 보면 하여튼 저자명과
저자명 소속기관이 하여튼 한 페이지 넘어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요게 보면 270명 정도 되어 있는 게, 그리고 기관이 38개고 이게 여기 들어간 돈 600억 원이에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그룹이야. 인터내셔널. 미국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 달 뒤에 나온 르노의 논문이 이거야. 일단 뭐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이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는 34명이에요. 르노는 34명이고 국내 12개 대학 116억 원짜리야 저게. 외국 사람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돈으로 이 실험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거잖아.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 해내는 거 우린 미덕이라 생각하잖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가 사실. 만약에 사람이 한 2배 정도만 있었어도 그리고 34명이 이게 실험하면, 여러분 실험은 이제 쉬프트라는 게 있어요. 쉬프트가 뭐냐면 실험 장비를 계속 보초 서는 거야. 모니터링 하면서. 그 기계가 계속 이제 이렇게 작동 제대로 하는지 이제 데이터도 다 받아야 되고,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서 뭐 보통 3교대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서요. 34명이 쉬프트 서는 거하고 270명이 쉬프트 서는 거하고 이건 의미가 다르지. 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저기 영광 그 외진데 지하 터널에 보통은 한 서너 명이 같이 쉬프트를 서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 명 서고 막 이러는 거야. 대학원생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실험하는데 가서 혼자 거기 외진데 가가지고 산속에 지하 터널에 가서 몇 시간 이렇게 기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봐. 그래서 실제로 연구진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은 이 논문이 나오고 난 뒤에 학계를 떠났어.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르노가 4월 3일 날 데이터를 깠는데 얼마나 참 비통하고 억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4월 3일이면은 2012년 4월 3일이면은 4월 11일 총선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라서 과학과 관련된 글 쓰면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서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5월 달에 5월 10일 날 이때가 이제 그 르노의 결과가 논문으로 나온 직후였어요. 그 PRL에 실린 직후에 이제 그 논문을 설명하면서 그때는 이제 좀 봐주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쓴 기사인데 이거도 글을 써가지고 제가 그 매체 담당하는 사람한테 정말 애걸복걸을 하고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제발 비중 있게 실어야 된다. 빨리 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뭐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한 2, 30만 조회수가 나오는 데인데 과학 기사는 저 정도 조회수밖에 안 나오고 사람들 관심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중성미자 이런 거 하면은 저거 어디다 써먹냐 이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중성미자 우주 배경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빅뱅 근처에서 이게 우주의 역사인데 빅뱅 근처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관측한 게 언제냐면 여기 이제 녹색 빛 이게 이제 CMB를 본 거예요. 이게 대략 빅뱅 직후 38만 년이야. 38만 년. 138억 년에서 38만 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역사이긴 한데 빛이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빛은 전자기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태초에 생긴 중성미자를 봤다. 태초에 생긴 중성미자는 빅뱅 직후 1초를 보는 거예요. 1초. 정말로 빅뱅의 순간을 보는 거지. 우리는 지금 38만 년 때 나오는 빛을 보고도 빅뱅 직후를 봤다 그러는데 지금 중성미자를 만약에 우리가 이때 생긴 걸 보면은 빅뱅 직후 1초 때를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빅뱅에 대한 이해도가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그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빅뱅의 순간을 그렇게 잘 알아서 뭐 할래? 뭐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또 이제 이런 게 중성미자 통신.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러죠. 비행 접시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지구가 둥그니까 반대편하고 교신하려면은 UFO가 떠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중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죠? 빛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전자기파는. 중성미자가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위성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하 자원 분포를 탐사하는 것도 여기서 어떤 중성미자 소스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자원 분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스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공학자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중성미자 검출 장치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걸 개발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또 하나 2003년에 일본인 사람들이 쓴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뉴클리어 밤을 중성미자 빔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예비 논문으로 올라와 있고, 이게 보면 Dedicated to Professor 고시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림이 이거예요. 미온 가속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중성자 빔으로 적국의 지하에 숨겨둔 그 원자폭탄의 핵탄두에 집중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거를 그 핵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핵물질이 바뀐다 이거지. SF 같은. 실제 예비 논문으로 쓰고 올렸어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미국 과학자가 또 이제 비슷한 논문을 쓰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거 검색해 보면 이게 인용 횟수 4번밖에 안 돼, 지금까지. 근데 얼마든지 뭐 해볼 만한 일이죠. 상상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학자니까 땡기잖아, 이런 거. 그죠? 그 중성미자 실험, 아까도 저기 뭐 잠시 뭐 PMT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대과학은 빅사이언스가 되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장비를 쓰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학자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재반 환경, 좋은 공학자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을 할 기회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문장이 이건데, 요거는 그 고시바의 동료 교수가, 고시바가 뭐 일을 저지를 때 다른 교수들이 아우 그거 뭐하러 하냐, 별로 재미없을 거다 라고 하니까 동료 교수가 고시바를 응원하면서 했던 말이랍니다. 해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에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요약문 쓰도록 하죠.